예전 같지 않은 내 몸,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내 몸,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고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아토피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이상한, 비정상적인 반응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피부가 이상하게 가렵고 이 증상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가는, 그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이죠.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피부과 배유인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시기 전에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매년 9월 14일이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거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그렇죠. 얘기일 네. 건데, 아토피 피부염이 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좀 드물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일단 아토피랑 아토피 피부염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진행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아토피라고 하는 건 좀 포괄적인, 약간 추상적인,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나 컨디션인데 여기서 기인해서 주로 피부에 가려움이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습진이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 이런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걸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가려움을 동반하는 재발성, 습진성 피부 질환, 이렇게 정의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재발성 네. 습진 질환. 네. 그러면 원인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어떤 겁니까? 이게 왜 아토피 피부염이 일어나죠? 사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네. 뭐 유전적인 요인, 또 알레르겐이라든가 뭐 자극원에 대한 어떤 면역 체계의 증폭, 또는 뭐 피부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죠. 유전적인 원인도 있군요. 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다. 그러면 아이도 아토피를 앓을 네네. 확률이 그래서 높아요. 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대략 한 70% 정도는 가족력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고 그만큼 유전적 소인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대략 한 80개 이상의 유전자가 이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이라든지 악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지는 않았는데 특히나 아토피를 좀 많이 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뭐라 그래야 되지? 무슨 체질? 이제 그런 것보다는 네. 좀 발병이 이른 경우에 네, 유전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고요. 뭐 체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대부분은 이제 가족력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렇군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있을 경우에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토피 피부염을 두고 아이들의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네네네. 왜 그럴까요?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 신생아 때부터 이제 태열이라고 해가지고 태열 또는 신생아 습진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제 유소화기를 거쳐서 굉장히 특징적인 형태로 발현을 하다가 이제 그 청소년기 정도 되면 좀 줄어들거든요. 완화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이제 소아 청소년들이 이제 병원을 찾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아이들의 발병률이 그러면 성인보다는 더 높은 거예요. 보통 이제 유병률을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유병률에서 유소아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그리고 성인은 한 3에서 7% 정도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연구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이들 때 아토피가 없었어요. 어릴 때.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성인 아토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성인이 돼서 네, 갑자기 생길 성인이 수도 돼서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약간의 소인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너무 이렇게 미미하게 있다 수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성인 아토피가 생겼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로 성인 때 순수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뭐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항원에 감작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새집증후군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아토피의 네, 원인이 그렇죠. 될 수 있다고 뭐 하던데. 미세먼지라든지 새집증후군이라든지. 네. 그럼 그런 환경을 제거하면 네. 스스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그게 가장 기본일 수 있고요. 네. 없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감작이 한 번 되게 되면 이게 완전히 그 항원이 0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이라도 미량으로 있으면 계속 감작이 된 상태에서 뭔가 병변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감작이 된다는 게 네, 어떤 그게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오딱을 처음 먹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두 번째 먹으면 확 이렇게 증상이 일어나는 거 있거든요. 이때 감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정확히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보통 이제 사실 증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습진이 어떤
패턴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토피 피부염 진단 기준이라는 게 나라마다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진단 3가지, 보조진단 14가지를 합쳐서 네, 그 중에서 이제 맞는 걸 찾아서 아토피가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죠. 뭐 보통 이렇게 아토피다 하면은 가려운 거, 네. 예, 그리고 부어오르고 뭐 염증 생기고 진물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시던데 주진단 3가지가 그럼 어떤 거예요? 주진단 3가지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려움증. 가려움증 사실 100% 다 있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인 습진의 형태. 그게 이제 2세 이하랑 2세 이상이 조금 달라요. 어때요? 2세 이하에서는 이제 얼굴, 그다음에 몸통, 그다음에 우리가 펌측부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지의 접히는 데 반대편. 그 반대편을 보통 이제 펌측부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2세 이상부터 성인까지는 얼굴, 목, 그다음에 굴측부라고 해서 이제 접히는 부분에 아토피가 생기는 거를 좀 중요하게 보죠. 그리고 3번째가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라든가 본인의 병력, 다른 아토피 질환이 있잖아요. 뭐 천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 요까지 이렇게 3가지를 주진단으로 보죠. 천식도 아토피 질환이군요. 네. 자, 이 주진단까지 알아봤습니다. 진단을 내릴 때 주로 진단하는 그 3가지. 이제 보조 진단을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2부 시간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3부에서 마저 궁금한 사항들 여쭤볼 거고요. 자, 앞서 아토피 피부염의 검사 진단과 관련해서 이제 주 진단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조 진단을 하는 게 14가지나 있다고. 네. 네. 그 저도 중에서 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소소하게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땀이 날 때 가렵다든지 또는 눈 주변에 이렇게 발적이 있다든지 입술이 계속 이렇게 튼다든지 또는 손이라든가 발에 습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진단이죠. 그 중에 몇 가지 이상 있으면 아토피를 이제 강하게 시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단에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땀이 날 때 가려우면 네. 여름에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럽겠네요. 네. 보통 이제 아토피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시기가 이제 춥고 건조한 겨울 또는 이제 덥고 습한 여름이거든요. 여름철에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땀 때문에 본인한테 그 땀이 자극원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알러지원으로 작용해서 이게 이제 아토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철은 아무래도 이제 세균이라든가 또 그쵸. 진균 같은 게 많으니까 얘네들이 또 아토피를 유발하는 어떤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건 사실이죠. 땀띠랑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이랑 구분이 가능한가요? 겉으로 봤을 때. 땀띠랑 굉장히 유사한 게 좀 보여요. 아토피 아까 보조진단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게 닭살처럼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모공비후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사실 땀띠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요. 그래서 뭐 땀띠가 뭐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아토피가 다른 게 없으면서 여름철에 뭐 땀이 많이 나는 뭐 엉덩이라든지 등 같은데 땀띠가 좀 보인다면은 아토피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땀이 많이 나는 부위라면은 네.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네. 말이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서 특히 소아 환자들에게서 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나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알레르기가 주로 동반돼요? 이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뭐 아까 이게 다양한 아토피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아토피성 질환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아토피 행진 또는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르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역류하게 태열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시작해서 음식물 알레르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은 비염이나 천식 같은 거가 생기는 거를 이제 일컫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제 가설은 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게 되고 그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쉽게 다른 항원들이 들어와서 전신의 면역 시스템을 좀 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쪽의 문제라든가 이제 인두 쪽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염이나 천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다른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그것들도 이제 꾸준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유. 사실 아토피가 좋아지면서 비염이 생기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열을 앓으면서 네. 아토피 피부염을 많이 질환을 겪는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럴 때 아주 어릴 때 이거를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보습제 같은 걸 많이 바르거나 유산균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손상을 좀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니까 이제 항원들이 감작될 그런 가능성을 좀 낮춰줄 수가 있고 유산균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장내 환경을 좀 개선시키면서 어떤 전신에서 올 수 있는 나쁜 면역 체계가 어떤 이렇게 불균형해지거나 이런 것들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걸로 돼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근거 수준이 높진 않아요, 사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치료, 적극 치료, 유지 치료, 보조 치료 이 4가지 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기본 치료라고 하면 간단한 거죠. 뭐 환자분들을 교육시켜드리고 악화 인자를 회피하게 하고 알레르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보습제 많이 바르게 하는 거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 치료랑 유지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제 환자가 되게 심한 상태일 때 이거를 심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되돌려주는 작업. 이게 이제 적극 치료와 유지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먹는 약이라든가 바르는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또 칼슘유린 억제제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대체제들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 치료라고 해가지고 아토피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약제들. 이게 권고되는 약들이 좀 그 제품이라기는 좀 그렇고 약제들이 좀 있거든요. 뭐 달맞이꽃 종자유라든지 뭐 비타민 D라든가 또 프로바이오틱스, 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또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면역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기본 치료 같은 경우는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완치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완치라는 표현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에서는 조금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완치시켜 주세요. 조절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요새 이제 또 워낙 또 이렇게 아토피에는 사실 변수가 많거든요. 이 개입되어 있는 플레이어들도 많고 외적, 내적 변수가 많다 보니까 뭐 한두 개 약을 가지고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러기가 너무 힘들죠. 조절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한 걸 약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들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되게 좋은 약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이제 생물의약품 또는 생물학제제라고 부르는 항체 치료제라든가 또 제거억제제라고 하는 먹는 약들 이런 애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받으면은 거의 심할 때에 비해서 한 7-80% 이상 좋아지는 정도를 목표로 이제 나온 약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저희가 먹는 스테로이드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들보다 훨씬 안전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재발을 막으면서 이게 재발의 주기를 좀 더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치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시 안 나오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목표인 거죠. 임산부도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임산부 아쉽게도 일단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아토피가 좀 더 잘 생깁니다. 이게 이제 면역학적으로 TH2라고 하는 면역 시스템이 이제 아토피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이 시스템이 일단 많아지거든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분들이 뭐 아토피가 없던 분도 막 생겨서 오시기도 하고 원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나빠져서 오시기도 해요. 물론 이제 치료 약제가 뭐 다른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 좋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증 아토피 연합회에서 이 2022년에 설문조사한 거를 찾아보니까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서 가장 힘든 점이 엄격한 보험 기준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약제들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항체 치료제라든가 제거억제제들이 굉장히 효과 좋은 반면에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쉽게 뭐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큰 게 사실이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그 아토피의 이제 중증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상 저희가 중증인 경우 이때는 저희가 그 약제들 굉장히 그 환자분들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준상 중증 이상이면 저렴하게 된다. 그럼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중증을? 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지라고 하는 그 스코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지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습진 면적 중증도 지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이제 몸을 전체를 다 봐서 두경부, 팔, 몸통, 다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습진의 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심한지 이걸 이제 수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점수가 23점이 넘으면 중증 그리고 16점 이상이면 이제 중등증이라고 불러서요. 23점이 넘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제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군요. 네. 그냥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심하네 이게 아니라 그렇진 않죠. 네, 전체적인 네, 면적과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또 보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같은 데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엄격한 보험 기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예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치료가 예방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게 이제 꾸준하게 보습제를 도포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또는 아직 모른다면 찾아서라도 네. 이 유발 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든가 자극원들을 좀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에는 기온도 높고 습하고 햇볕도 강하잖아요. 네. 이게 또 아토피 피부염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나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균 곰팡이가 잘 번식을 하면서 피부에 이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땀 흘리는 땀들이 본인 몸에 이렇게 좀 자극을 줘서 불편하게 만들 수도 그럼 있죠. 겨울엔 왜요? 겨울엔 건조하니까. 아. 네. 건조함이 사실 가장 아까 보조진단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보조진단 중에 1번이 건조함이거든요. 건조함이 악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렇군요. 자,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위해서는 먹는 거를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평소에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 피할 음식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나쁜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걸 먹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 뭐 그냥 뭐 남들이 뭐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안 좋아라는 음식은 사실은 없거든요. 뭐 라면 이런 거. 라면도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그러니까 인스턴트도 자기가 먹어서 문제가 안 된다면 너무 막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열려 있으시네요, 선생님. 그렇군요. 그러면 먹었을 때 좋은 음식들 또 있습니까? 아토피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지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인터넷에 보면요. 아토피 피부염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금이나 녹차 티백을 우린 물에 목욕을 하면 전신 딱 들어가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좋다. 맞습니까?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아하. 네, 물에 어떤 이제 특정 성분을 첨가를 하면 이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주장들은 정말 많고 네. 별걸 진짜 다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금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을 해칠 수도 있고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서 저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별거 다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뭐 사실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락스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락스는 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그래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건 네. 도움이 되나요? 근데 수영장 물도 자주는 못 가니까 네. 이 락스라든가 뭐 이게 소독제를 넣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넣게 되면 이게 피부에 붙어 있는 미생물을 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토피가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수영장 물에 이제 소독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각종 화학 물질도 있고 또 이제 노폐물들, 인체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정말 많죠.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온수기나 연수기 사용하는 거 이게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근거가 이것도 높지는 않은데 아토피 환자분들의 그 pH라고 부르잖아요. 산성도라고 하는 게 보통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온수기를 써가지고 목욕하는 물을 조금 우리 정상 피부의 산도랑 유사하게 맞춰주면 뭔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목욕물을 산성으로 한다고 해서 피부의 pH가 쉽게 영향을 받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근거는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연수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연수기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물 안에 있는 나쁜 뭐 물질이라든가 중금속 같은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수돗물이 그렇게 막 저는 이렇게 해가 될 만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도움이 되신다면은 쓰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막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에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형 비누를 쓰면 안 된다. 딱딱한 비누. 일단 이제 저희들은 이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샤워를 하지 또 비누를 매번 쓰는 거는 일단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약산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이 피부에는 맞지는 않죠. 또 음. 뭐 고형 비누 말고 액상 비누도 있잖아요. 네네. 액상 비누도 이제 자극이 좀 덜하기도 하고 또 유화제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좀 쓰고 났을 때 건조함이 좀 덜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그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한테 나온 전용 그 클렌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스크럽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스크럽은 가장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에 샤워하시는 것도 안 좋죠. 왜냐하면 각질층을 다 날려버리는 거라서 이게 하나 정도 이게 밖에 코팅되어 있는 그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게 이게 소중하게 붙어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억지로 없애는 거니까 아주 안 좋죠. 그럼 이건 번외 질문인데요. 피부를 위해서 각질 제거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저희들은 보통 좋지 않다고 봐요. 피부과 선생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저 지금 충격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라 그래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5세에서 8세 아동일 때 꾸준히 잘 치료하면 완치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치료를 잘하면 네. 아무래도 좀 예방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빨리 잡혀가면서 이런 결국 그 면역 체계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아토피의 어떤 병인과 메커니즘을 규명을 많이 했고 그런 약제들이 이제 응용돼서 개발된 새로운 약제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막 뭐 가족분들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냥 병원에서 주는 연고라든가 약제 바르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좀 소통이 잘 되는 의사 선생님 찾으시면 네. 그분들 이렇게 서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치료가 되고 또 관리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지 마시고 병원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배유인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